가족이 숙청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총격전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그들이 준 임무, 그러니까 소리를 내라. 그래서 소리까지 다 내고 끝까지 저항을 하다 잡혔기 때문에 저희 가족들은 그래도 살려놨겠지라고 하는 일말의 어떤 미련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한순간에 이제 다 무너진 거죠. 배신감이 굉장히 컸거든요, 사실은. 최고의 난파공작원이라 불리는 인물 김동식 선생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북한에서 최고의 스파이 양성기관인 김정일 정치군사대학을 졸업하고 15년 동안 북한 노동당 대외연락부에서 난파공작원으로 활동했던 전직 공작원입니다. 저희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 강의하셨던 교수님처럼 정치경제학과 계셔서 교수님 같은 느낌인데 말투도 그렇고 아예 없으신 이렇게 훈련을 받으신 거죠, 북한에서부터. 그렇겠다. 원래 그냥 탈북민 남자분들은 서로 말투가 기본이 있잖아요. 네. 쪼가 있는데. 자체가 사실은 이제 북파공작원과 남파공작원이 지금 한 자리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악수 한번 하시죠. 오늘 이렇게. 서로. 이런 그림을 보는 남북파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그림이 될 것 같아서. 정말 양복을 입고 계셔가지고 지금. 아니 근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직접 만난 적은 없었고 저희가 이제 95년도에 우리 김동식 씨가 이제 피포된 다음에 이분을 주제로 한 그 정보사령부에서는 당시 그 다큐를 하나 만들어요. 교육용 자료로. 어떻게 선발돼서 교육을 받았고 어떤 교육을 받았고 또 어떤 임무를 띠고 남한에 어떻게 침투해서 어떻게 이 조직을 만들어가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교육용 자료에서 봤습니다. 보면서 근데 우리끼리도 앉아서 자유롭게 보면서 야, 저 친구 월북한 친구야? 그거 한국 사람 같은데? 이렇게 야, 아니야, 저 북조선 태생이 아니라 야, 우리 저 서울에서 월북한 거야? 뭐 어떻게 된 거야? 인상하고 이게 그림사잖아요. 깔끔하고. 북파공작원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셨습니까? 사실은 북한에서는 북파공작원에 대해서 모릅니다. 북파공작원들이 아마 잡힌 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은 아마 다 처형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뭐 얘기하는 것도 없고 그다음에 여기 남한의 뭐 수사기관에 대해서도 얘기 안 해주고 네. 아마 겁먹을까 봐 그러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좀 너무 궁금해지는 게 이 난파공작원에 대해서 좀 궁금해집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뽑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난파공작원을 뽑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두 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그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상대로 해서 뽑는 그 케이스가 있고요. 네. 그리고 대학교 재학생이나 아니면 대학교 졸업하는 졸업생들 또는 대학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노동당 간부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양성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혹시 현직 군인 쪽에서는 뽑지 않고요. 노동당 소속의 대남 부서가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군 정찰국 소속의 대남 공작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주로 이제 휴전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강릉 무장공비처럼 배 타고 이제 잠깐씩 왔다 갔다 하는 군사 정찰을 하는 애들이고 네. 저희는 노동당 소속은 당에서 직접 뽑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어렸을 때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미리 선발을 하고 아니 그럼 고등학교 때 뽑으면 따로 공작원 시험 같은 걸 보는 건가요? 어떻게 뽑냐면 우리로 치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느 날 갑자기 노동당 간부가 와요. 우리로 치면 뭐 군수나 시장 정도 되는 애들을 그냥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을 다 모이라고 그럽니다. 길거리 캐스팅이죠. 보면 모이라고 그러면 애들이 뭐 못 모르니까 모이면 그래서 제일 먼저 보는 게 결국 용모를 봅니다. 세워놓고 쫙 세워놓고 뭐 큰 애부터 작은 애까지 세워놓고는 절반 딱 잘라서 작은 애들은 다 들어가. 얘네들은 보지도 않아요. 뭐 천재가 있든 수재가 있든 없어요. 큰 애들 세워놓고 거기에서 손가락으로 찍어냅니다. 제가 그 당시 지금 이 키인데 하나도 안 컸어요, 저는. 그때는 이제 컸죠. 인상 좋고, 예. 인상 좋고. 인상 좋고 뭐 이렇게 용모가 체력이 바르고 대한민국에 왔을 때 너무 튀지 않으면서 적당하게 딱 좋은 인상. 뭐 너무 못생겨도 안 되고 어쨌든 상대방에게 약간 호감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얼굴. 저 용모를 보고 일단 뽑아서 면접을 해서 네. 출신 성분을 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당원이냐, 그다음에 공부 잘하느냐, 아픈 데 없느냐 이거 몇 가지만 물어보면 네. 거기서 또 추려지는 애들이 많아요.
그럼 거기서 남는 애들을 가지고 가족력까지 봅니다. 혹시 부모님 중에 암 걸린 사람, 뭐 결핵 있는 사람, 간염 있는 사람 있느냐. 예, 3, 4개월 동안 이제 시군 단위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추려진 애들을 가지고 도회로 갑니다. 도회 가면 한 300명이 와 있어요. 똑같은 애들이. 각 시군에서 다 왔습니다. 300. 그러면 시군에서 온 애들을 가지고 또 도의과대학병원에 가서 신체검사 또 정밀 신체검사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신원조회하고 면접하고 이거를 한 3, 4개월 동안 하면 3, 400명이 15명 정도가 남습니다. 일 년에 걸쳐서 이제 면접을 봤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예. 그 면접이 끝난 뒤에 그 다음 과정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때 당시에 황해남도에서 15명이었는데 마지막에 평양에 가니까 15명이 하나도 없고 저만 갔습니다. 우와. 그리고 도에서 한 명이요? 전국에서 6명이 왔습니다. 그래. 황해남도에서 1명, 황해북도에서 1명, 강원도에서 1명, 평안북도에서 2명, 평안남도에서 1명. 6명이 왔는데 결과적으로 6명 중에 3명은 떨어지고 3명이 최종적으로 합격. 우와. 와, 그 중에 또 들었어요. 그래서 평양의 그 창광거리에 아파트 꼭대기에 스카이라운지 같은 데다 데려다 놓고 저녁을 잘 먹이고 나서 예. 한 사람씩 부르더라고요. 그때 2명이 있었는데 황해북도 친구하고 저하고 그래서 보통 그렇게 해서 이제 뽑혀가면 김부자 경호하는 데 많이 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가는 줄 알고 신나게 다녔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 가문의 영광이고 내 앞길이 창창하게 열리니까 그치. 저도 이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녔는데 당에서 시키는 거 하러 왔지? 예, 맞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내 말을 잘 들어. 그러더니 오늘부터 김정일의 정치적 신임과 배려에 의해서 동무는 남조선 혁명을 하게 됐어. 엄마. 남조선 혁명을 하게 됐어. 엄마. 그렇게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눈앞이 깜깜해지더라고요. 와, 어떡해. 아, 이제 난 목숨 죽었구나. 걸어야 그게 돼. 몇 살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가 언제적이냐 하면 고등학교 1학기를 마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시점이고요. 고등학교 졸업증이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와, 아니 남조선 혁명을 하라고 했잖아요. 네. 그건 무슨 뜻이에요? 남조선 혁명을 하라고 하는 거는 북한에서 하는 말로는 대남 그렇죠. 공작을 해라 이겁니다. 공작원을 해라. 근데 이제 그거를 그쪽에서는 남조선 혁명이라고 하고 저희를 표현할 때 남조선 혁명가라고 혁명가 합니다. 맞아요. 결국 이 대남 공작원이 된다는 거는 언젠가는 죽는 거잖아요. 맞아. 사실은 이 공작이라는 게 우리가 북한에서 보낸 잠수정이 뭐 꽁치 그물에 걸릴 줄 누가 알았고 또 이게 가서 접선을 하거나 누구를 데려오거나 이런데 이미 이 사람이 변절했거나 적에 투항해가지고 뭐 포섭이 됐거나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그런 위험한 업무를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97년까지도 사형제도도 있었고 특히 국가보안법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엄격히 적용했기 때문에 대부분 죽는 거였기 때문에 아마 뭐 남조선 혁명, 대남 침투, 공작 나갔다가 저승사자 됐다 이런 사람들이 아마 많았을 겁니다.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남조선 혁명을 하려면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대학 가서 이제 4년 동안 공부를 해. 그러면서 가명을 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 이제 실감이 나더라고요. 내가 공작원이 됐구나. 그리고 김정일 정치군사대학 학교로 들어갔습니다. 대학. 가명으로 거기도 다니고요. 대학으로 들어가서 그 창고에 가서 군복도 주고 뭐 배낭 주고 신발 주고 뭐 다 해서 하나로 만고. 그다음에 이제 내무반으로 갔는데 옷을 갈아입고 침실에 딱 들어갔는데 한 30명이 자요. 둘밖에 여기 안 왔는데 얘네들은 뭐지? 와 있는 애들. 그리고 이제 그 밤에 자고 아침 새벽 6시 반부터 일어나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신병훈련을 막 봤는데 근데 걔네들은 다 본명을 써요. 그래서 야, 넌 뭐 하는 애고 난 뭐냐 그러니까 야 인마 너는 공작원이고 우린 전투원이야 그러더라고요. 전투원. 네. 그래서 이 전투원은 뭐냐면 공작원들이 남한에 침투할 때 해안까지 데려다 주는 애들. 데려다 주고 데리고 가는 애들. 안내하는 애들. 안내하고. 걔네들하고 같이 훈련을 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는 그 사람들을 양성하는 훈련하는 데인데 저희를 위탁하고. 스카우트 해가지고 위탁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 거기 들어가서 이제 훈련을 같이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가 처음 들었어요. 진짜 처음 듣는 얘기다. 아니 그러면은 고등학생인데 그 김정일 정치대학교에서는 뭘 가르치는 거예요? 1학년에 들어가면 처음으로 하는 게 행군입니다. 이거는 15km 내지 20km짜리 모래배낭을 지고 매일 10km를 뛰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은 다 걸어가는 거를 행군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행군하면 뛰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날은 20km를 뛰고요. 한 달에 한 번은 40km. 그러니까 마라톤 구간을 20km짜리 모래배낭을 치고 뛰는 거예요. 보통 4시간 반에 뜁니다. 4시간 반이요? 네. 그런데 행군 훈련은 야간에만 합니다. 모든 훈련은 저희는 다 야간입니다. 낮에 하는 훈련은 수영 훈련 정도인데 수영 훈련은 1학년 때 한 달 동안 나가서 합니다. 한 달 동안 저수지에 나가서 애들이 뭐 수영 잘하는 애도 있지만 정말 돌덩이 같은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 애들 다 갖다 놓고 한 달 동안 훈련을 해가지고 평령으로 마지막에 판정을 하는데 8km를 합니다. 통영으로 8km 가능해? 야, 일반인을 갑자기 8km 수영할 수 있게 만든다면 정말 그 한달 만에, 스파르타로 한 달 만에. 수영 안 하던 사람들이. 그게 가능할까요? 돌덩이 같은 애들 한 달 만에 8km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지? 와 대박이다. 난 빠져 죽었어. 아 지금 우리 HID 선생님께서 야 그건 나도 하지. 이제 훈련 과목이 비슷한데 아, 정말요? 저희도 이제 급속 행군이라 그래가지고 산악구보죠. 김신조 당시에 그 무장 세력이 들어올 때 하루 저녁에 40km를 산악구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차단을 해버리면 벌써 빠져나간 상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생긴 게 특수부대들도 20km 이상 배낭을 쥐고 시간당 10km를 뛸 수 있도록 해라 해가지고 훈련을 그때 엄청 세게 했죠. 근데 제가 있던 소속에서는 10km가 뭐냐, 10km 더 해 우리는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해서 모래배낭을 쥐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 모래배낭을 쥐고 10km를 아침마다 뛰죠. 그 뛰고 나와서 이제 밥 먹고 나면 뭐냐면 한 2시간 동안 발차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뭐 주먹질이기만 하고. 제일 저도 지금 기억에 남고 제일 힘들었던 거는 그 모래배낭을 쥐고 산악구보를 하는 거죠.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그게 제일 지금도 힘든 기억으로 남아요. 근데 폭풍군단 아까 훈련하거나 이런 거 보면 막 차력쇼 같잖아요. 네. 그런 거 말고 실전 막 그런 훈련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격투. 저희가 대학에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네. 약 한 600시간 정도를 합니다. 격술이라고 하는 그 종목인데 격술은 우리의 태권도, 합기도, 유도, 호신술, 뭐 잡기까지 다 포함된 그런 종합무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손에 잡히는 거는 다 무기가 되죠. 그래서 그거를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매일 8시간씩 합니다. 8시간씩 매일. 격투기 훈련을 매일 8시간. 그러니까 격투기 선수인데? 이런 걸로 찌르는 거 네. 이것도 진짜 이렇게 연습이 돼요? 네, 연습이 됩니다. 연필 볼펜 하나도? 뭐 이거는 왜 좋은 무기죠. 좋은 무기고. 무서워. 그 어쨌든 손에 잡히는 거는 다 무기가 될 수 있게끔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다 훈련을 합니다. 그다음에 격파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격파 훈련을 하는데 밑주먹, 그러니까 이 밑으로 때리는 거하고 앞주먹으로 때리는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 정권으로 그래서 때리는 거랑 이 전권으로 때리는 거는 보통 뭐 10cm짜리 벽돌 그냥 한 장 정도는 그냥 까면은 하나. 네. 그다음에 손이 있죠. 이렇게 주먹으로 때리는 거는 보통 한 10장 정도. 10cm, 10cm짜리 빨간 벽돌. 네. 그걸 10장 정도. 그럼 이게 막 굳은 살 베기겠네요? 굳은 살 베기고 여기에 피가 다 나옵니다. 피 나오고 굳은 살 베기고 피 나오고 굳은 살 베기고 하면 여기가 그냥 발바닥보다 더 딱딱하고요. 굉장히 두꺼워집니다. 제가 지금 이게 한 30년 안 한 건데 제가 손 크기가 달라요. 나 아까부터 김정일 정치군사대학을 졸업을 하고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야말로 본격적으로 공작원이 되기 위한 밀봉 교육을 받게 된다라고. 교육이 또 밀봉 교육이요. 밀봉. 이게 어떤 교육입니까? 밀봉 교육이라는 게. 보통은
북한에서는 초대소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소에다가 가둬놓고 그야말로 거기에서 필요한 교육을 하는 건데 초대소는 보통 평양시 교외에 산속에 한 골짜기에 하나씩 있습니다. 공작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남한에 침투하는 이 남파 공작원들 같은 경우에는 적구화 교육이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적지에 나가서 하는 게 적지가 이제 한국이죠. 남한이니까 남한의 말과 문화를 배워주는 교육이 적구화 교육입니다. 예. 그러니까 현지화를 시키는 현지화한 거죠. 예. 현지화. 적의 그래서 구역을 줄여 적고. 남한의 말과 문화를 배워주는 적구화 교육을 따로 합니다. 근데 이게 적부화 교육이라는 게 이쪽 북측 입장에서는 이제 침투해야 되니까 네. 좀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구체적인 교육까지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적구화 교육에서 기본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말하고 하나는 문화입니다. 그 당시 제가 배울 때는 서울 말과 경상도 말을 배워줬습니다. 아마 인구가 많으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부산 침투. 희한하게 충청도 말하고 전라도 말은 없었어요. 아니 우도를 왜 침투를 안 한다는 게 나도 알아갈 게 없어서 그래요. 흉내를 할 수가 없어. 말투는 배울 수 있으나 우리 저위에 있는 권력까지까지 이거는 못하겠다. 그래서 6년 걸려 배우려면. 말 배우는 거는 사실은 영어 외국어 배우는 거랑 똑같습니다. 강사가 말을 하면 그대로 따라하고 그다음에 그 따라해서 흉내낸 거를 녹음기에다가 녹음을 하고 들어보고. 무슨 말 정도? 저는 서울말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향이 황해도라서 서울말을 배우는데 상당히 좀 유리했는데 꼭 황해도 사람이라고 해서 서울말 배운 건 아니고요. 뭐 양강도 사람도 서울말 배운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뭐 평안도 사람인데 경상도 말 배운 사람들도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나이가 20대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는 쉬웠는데 제가 같이 1차 때 같이 나왔던 분이 40대 말에 그분은 평안남도 개천 사람인데 경상도 말을 배웠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애를 먹고 여기 들어와서도 말도 못하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말하면 신고당할까 봐 그게 잘 안 돼가지고요. 거기는 이제 적구화 교육은 한 번에 패스를 못하면 재수도 합니다. 재수. 예, 그 양반이 이제 그랬는데 처음에 배워준 사람이 경북 포항 사람이 배워줬는데 잘 안 됐다고 해가지고 이제 다시 한 번 해라. 그래서 강사가 유능한 사람이 있으니 이분한테 배우라 해가지고 강사를 다른 분을 갖다가 붙여줬는데 모두 스타. 그 양반은 경남 진주 사람을 갖다 붙였어요. 달라. 대구 사투리 부산 사투리 다르지 완전 다르죠. 북한 공작 지도부에 있는 간부들도 경상도 말은 다 똑같은 줄 아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양반이 더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남대문 시장을 갔는데 가가지고 남대문 시장 가서 옷가게 주인하고 막 얘기를 하고 옷을 사갖고 나오는데 마지막에 옷가게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아저씨 연변에서 오셨어요? 연변에서 오셨어요? 한 번에 그나마 다행이죠. 다행이다. 열심히 했는데 아니, 근데 그분이 그 다음부터는 밖에 나가면 말을 못해요. 자신감 상실 완전히. 그래서 너무 궁금하다. 어떻게 하는지 너무 서울말 궁금하다. 완전 서울말이에요. 갈 때까지 완전 서울. 제가 계속 모시고 다녔어요. 모시고 다녔다는 게 뭐예요? 제가 같이 같이 다녔죠. 다녀야지. 같이 다니면서 제가 다 앞에서 계산하고 통역할 사람이 있으면 한국에서? 예. 말을 못하니까. 6개월 때 와. 그러면 적과 그 교육 중에 한국 물건 같은 것도 막 써보시고 그러셨나요? 예. 그 적과를 교육을 하는 초대소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국에서 월북하거나 납치된 그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주인이에요. 그럼 저희가 이제 거기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배우는데 거기에는 한국 물품들이 쭉 다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제가 처음에 멍청하게 좀 잘 몰랐던 게 뭐냐면 샴푸를 썼는데 샴푸가 그 당시에는 약간 그 옥색빛이 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게 그 병에 이렇게 담겨져 있더라고요. 화장실에. 네. 북한에서 보통은 그때 당시에 뭐 세수비누로 다 머리를 감고 머리기름을 바를 때예요. 그래서 머리기름. 동백기름, 그다음에 뭐 포마드라고 해서 이제 포마드 많이 바르죠. 예, 그걸 이제 바를 때인데 샴푸가 색깔이 동백기름하고 똑같아요. 그 이거 화장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감고 뭐 수건으로 다 좀 닦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거를 발랐어요. 동백기름인 줄 알고. 그 짱이지. 근데 거품이 나더라고요.
거품이 나고. 계속 뭐지? 뭐 쪽팔려서 이제 말은 못하고 계속 이제 있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강사한테 물어봤죠. 이거 혹시 이거 뭐냐고. 그랬더니 아 이게 샴푸인데 머리 감는 거다. 그래가지고 뭐 말을 못하고 빨리 들어가서 다시 머리 감고. 다시 머리 감는데 거품은 풍성하게 나. 아, 샴푸를 몰라요.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북한에 샴푸가 없었어요. 기름을 모르겠다. 예, 저희 때 많이 들어와서 중국제 샴푸가 들어와서 그때부터 아 샴푸를 그냥 머리 물비누라고. 머리 물비누. 예. 저희 써봤어요? 아 우리 샴푸는 때는 많이 써봤죠. 근데 이제 대한민국 샴푸는 제가 캄보디아에 나와서 써봤거든요. 이제 거기 그 한인회에서 저희한테 이제 지원을 하신다고 테라시스 샴푸를 정말 이렇게 박스로 가져와서 어이. 한 사람당 한 세트씩 그 이제 샴푸랑 린스를 다 줬어요. 애들이 그 샴푸만 쓰면 병 걸리는 거예요. 계속. 맞아, 머리칼. 네, 냄새가 너무 좋으니까 향이 완전 너무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밥 먹는 애들이 계속 좋아서. 이러니까 야 니네 왜 그러냐 오늘 왜 그러냐 다들 이제 단체로 그래서 샴푸를 써가지고 대박이다. 그때 그 샴푸를 딱 쓰면서 아 나 이거 북한 돌아가면 이 샴푸를 영영 못 쓰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도 있어. 네. 아니 워낙 어떻게 보면 이제 체제도 다르고 또 어떻게 보면 발전 속도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 뭐 배울 게 너무 많을 것 같은데 배우면서 뭐 놀라거나 아니면은 좀 인상 깊었던 것들은 있었나요? 저희가 이게 교육 교재로 사용하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뭐냐면 나만의 TV입니다. TV를 저희가 뭐 라이브로 볼 수는 없고 TV를 갖다가 녹화를 해서 편집해주는 그 기관이 따로 있어요. 314 연락소라고 하는 그 기관이 따로 있는데 얘네들이 그 TV가 나오면 녹화 테이프에 비디오 테이프에 하나에는 전부 뉴스만 편집을 해요. 이틀분이나 3일분 정도를 테이프 하나에다 넣어서 보내면 2시간, 3시간 동안 앉아서 계속 뉴스만 봅니다. 뉴스 보면서 이제 저거 누구야 그러면 뭐 계속 메모를 해요. 한 달 정도 메모하니까 다 들어가더라고요. 뭐 정치인, 그다음에 경제인, 뭐 그때 당시에 저는 뭐 국회의원들 이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누구였어요 당시? 그 당시에 전두환, 87년도니까요. 제가 근데 뭐 스포츠 그다음에 뭐 예능 이런 그 오락 프로그램들이 다 있으니까요. 뭐 거기에서 이제 뭐 노래도 배우고 그 강사들한테 아 그러겠네요. 대한민국 다 아는 노래는 한 50곡, 100곡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100곡 이상 알죠. 그죠? 예. 외워야 돼. 누구나 다 아는 노래. 예, 예. 그때 당시에 뭐 조용필이 제일 뜰 때니까요. 조용필, 이용, 그다음에 김범용, 구창모, 그다음에 뭐 최진희, 혜은이 뭐 그렇죠. 족과 교육을 받고 나서 네. 나중에 실습이라는 걸 해요. 실습은 어디 가서 하냐면 평양의 용성구역에 평양 용성구역 그 국방과학원 그 뒤쪽에 산중턱에다가 터널을 파고 족구와 환경관이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예. 드라마 세트장 같은 거예요. 들어가면 슈퍼도 있고 다방도 있고 극장도 있고 그거. 여관, 대합실, 내무반 이런 것들이 쫙 다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AI로 증언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 본 겁니다. 내부가 저렇게 돼 있는. 네, 내부가 이렇게 이제 터널 안에 양쪽으로 굉장히 넓은데 거기에 이제 시설들이 쭉 다 들어가 있어요. 마치 우리 무슨 지하 쇼핑몰. 예, 그렇습니다. 그러네. 지하 쇼핑몰처럼. 진짜 이발하시는 사람도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이걸 대화를 그대로 나- 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면 그 시설 하나하나에 강사들이 한 명씩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한국 사람들입니다. 밥 주문하는 거, 메뉴 어떻게 되고. 대박이다. 똑같이 해놓는 거네. 네. 와, 실제 문방구도 있고요. 이렇게 낚시용품점도 있고 양장점 있고. 이야. 진짜 한국 사람. 굉장히 긴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그게 한 1km나 2km 정도? 1.5km 정도 엄청 됩니다. 기네. 근데
혹시 그 평양에 소문이 나 있기로는 용성구역이 외곽이다 보니까 거기 영화 촬영소가 있다더라. 뭐 남한 영화도 찍을 수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만 평양 사람들은 알고 있었는데 와 저런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죠. 저희가 알 수가 없죠. 그거는 뭐 전혀 알 수가 없죠. 그 이제 저는 조선예술영화 촬영소 평양에 갔을 때 방문했을 때 거기 남쪽 거리처럼 만들어 놓은 있어요, 거는 있어요. 현대산구역에 있어요. 아 근데 이런 시설들은 이제 그거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예. 정말 리얼하게 꾸며놓은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한글판이 다 돼 있고 하니까 똑같이 돼 있고 아. 나만의 물건들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일반인이 보면 절대 안 비주얼 돼요. 그러니까 터널 안에다가 이제 해놓은 네, 겁니다. 네. 공간에서 어떤 그 교육을 받는지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습니까? 마치 뭐 영화를 찍듯이 거기 실제로 배역이 다 들어가 있고 뭐 연기를 하듯이 가서 교육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터널에 가면은 일단은 저희한테 한국 돈을 줍니다. 진짜 한국 돈인데요. 그거는 아마 어디 은행에서 도둑질해 왔는지 모르겠는데 빵꾸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학교는 못 나가게 이렇게 돼 있는 돈을 주고요. 들어가면 그 시설마다에 하나씩 들어가서 실제로 이제 물건을 사보는 방법으로. 예를 들면 뭐 앉아서 뭐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러면 뭐 드릴까요? 그럼 메뉴 좀 달라고 그러고 메뉴에서 골라서 이거 주세요 하면 갖다 주고 나오면서 얼마예요? 하고 계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슈퍼에 가면은 또 슈퍼에서 물건 갖고 나오면서 그런 계산하고. 근데 그때만 해도 북한에는 슈퍼라는 게 개념이 없기 때문에 북한은 전부 다 선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게 습관이 안 돼서 처음에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강사들이 거기에서 지적을 해줍니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다시 해. 그러면 이제 다시 또 반복을 하고요. 그거를 한 일주일 정도를 해요. 그 안에서 터널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하면서 뭐 눈빛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말이라든지 1995년 7월에 두 번째 남한 침투 미션을 받게 됩니다. 잘했으니까 또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미션은 더 어려워요. 무려 대한민국에서 15년간 암약했던 난파공작원 코드명 봉화 1호를 데리고 북으로 복귀하라. 또? 주로 이제 복귀 작전을 다 맡으신 거예요. 두 번째 작전. 근데 이 두 번째 미션 때문에 지금 오늘 이만갑 이 자리에 앉게 된 거죠. 이게 지금 재밌어요. 자, 이번에는 동명백화점은 빠져요. 조장 빠지고 대구 부산 아닙니까? 이 아저씨는 빠져요. 조장 김동식 그리고 요 밑에 부하가 붙어요. 그런데 새로운 조원으로 박광남이라는 젊은 청년 공작원 신참이 배정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촉박해요. 준비 기간은 단 한 달이에요. 아유. 단 한 달 안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가서 봉화 1호를 남조선에서 만나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참도 있고 이 액션 플랜을 짤 시간도 없이 이선 씨보다 더 오랜 기간 남조선에서 활동했던 봉화 1호를 만나서 접선해서 몰래 데려오라는 거니까 미션의 난이도가 훨씬 더 올라갔던 거죠. 아니, 근데 궁금한 건 왜 그렇게 북한 당국이 이런 중요한 인사를 접선해서 데려오는데 시간 한 달밖에 주지 않았을까? 자, 김동식 선생님,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유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전해 94년도에 김일성이 죽었습니다. 사망하니까 김정일이가 이제 전권을 잡았는데 김정일한테 뭔가 좀 잘 보여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김정일한테 보고를 합니다. 봉화 1호를 데려오겠다. 엄마 그럴 거. 그러니까 이제 김정일이가 오케이 사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무가 떨어지죠. 그래서 10월 10일 이전에 이제 이 사람을 갖다가 이제 김정일 앞에다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임무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장관급이었습니다. 그 당시 노동당 중앙위원회 의원. 이 이선실보다는 급수가 하나 낮은데 장관급이었고 최고인민회 대의원이었고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한 달이라고 하는 기간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기간인데 그래서 사실은 이미 준비를 했었어요. 이 사람을 데리고 가려고. 한 개 공작조가 미션을 받아가지고 저 침투 준비를 다 해가지고 원래 남한에 침투를 했었어요. 했는데 이 친구들이 사고가 났어요. 어떻게요? 어떻게 사고가 났냐면 동해안으로 들어왔는데 수중에서 해치를 열고 나오는 과정에 안내조 조장이 죽습니다. 근데 왜 안내조 수중에서 조장이 해치를 열어요? 떠오르면 걸리니까 레이더에. 열고서 스쿠버 장비로 올라온다고요? 예. 열고 이제 수중에서 열고 스쿠버 장비 이제 메고 올라오는데 나오는 과정에 이 친구가 이제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수업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안내조 조장이 동작 장비 일체가 들어간 배낭을 메고 죽은 거예요. 아이고.
근데 그 사람의 시체를 못 찾았어요. 오. 가라앉았는데. 그러니까 공작원 2명이 들어오는데 미션을 받아가지고. 근데 2명이 들어오는데 한 놈은 장비가 하나도 없어요. 신분증도 없고 뭐 총도 없고 무기도 없고 뭐 무전기도 없고 뭐 고작금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옷도 없고. 예.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지령을 합니다. 같이 다 철수해라. 그래서 걔네들은 다 들어가요. 그 친구들의 임무가 바로 봉화 1호를 접선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실패한 거. 그러니까 이제 그 임무는 공중에 뜬 거죠. 김정일한테는 이미 보고했고. 그러니까 이제 이건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대타가. 그러니까 가장 믿을 만한 이미 과거에 성공했던 요원에게 그 작전 임무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죠. 해봤던 사람.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그 베테랑한테. 대타 미션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일 에이스, 스탠딩 오더니까. 에이스한테 믿을 만한 사람한테 가는 거죠. 뭐 그거는 그까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한 달이라고 하는 기간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정해진 겁니다. 자, 어찌됐건 김정일이라고 하는 이제 북한 최고 지도자가 네. 결재를 직접 한 사안이에요. 그리고 먼저 들어갔던 공작전은 이미 실패를 했고 더군다나 준비할 시간은 얼마 없고 이 정도쯤 되면은 부담감이 거의 뭐 2~3배 이상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인 작전보다. 그것도 부담감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부담감은 이 저희가 접선해서 복귀될 사람이 배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배신 가능. 배신 가능성이 있다. 무섭다. 그래가지고 정상적인 접선을 못하고 수색 접선을 하자. 그것 때문에 더 저희한테 부담이었죠. 사실은 뭐 다른 거는 부담이 아니었어요. 그게 제일 부담이었죠. 수색 접선은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제 북에서 쓰는 이제 전문 용어입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용어를 안 하는데 그 접선은 일반 접선은 서로 어느 정세에서 만나기로 했으면은 서로 인식을 하잖아요. 수색 접선은 그 인물이 있는 곳에 가서 며칠 씌우고 잠복을 하면서 보는 겁니다. 활동을. 저 사람이 평소에 누구를 만나는가, 어디를 가는가. 소위 말해서 이제 수색을 하는 주변 일대, 혹시 여기 잠복하는 놈들이 저항 세력이 있는가. 뭐 이런 걸 다 봐야죠. 그 지역을 다 보고 일방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갑자기. 그러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전향을 했을 경우에는 엄청 당황하거나 깜짝 어떤 행동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며칠간이고 감시를 하다가 접근을 해서 물어보거나 또는 거기에 대한 어떤 적절한 질문을 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수색 접선입니다. 그 세계는 그 한 사람의 마음이 변하면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치밀하게 그거 보고 100번을 보고 이게 해야 됩니다. 그 수색 접선을 하는 겁니다. 진짜 무서운 일. 이런 무서운 일이 진짜 있구나 이런. 봉화 1호가 그 당시에 뭐였냐면 스님으로 위장한 간첩이었어요. 스님이요? 야, 이건 오 상관. 마이 갓. 언제 난파가 돼서? 그 양반이 80년에 난파가 됐어요. 80년 4월 달에 난파가 됐는데 예. 제가 올 때가 95년이니까 15년 동안 간첩 활동을 한 거죠. 스님으로요? 거기다 대고 지금 스님으로 위장을 하고 이야. 부산 쪽 해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들어올 때는 승복 다 입고 목탁 들고 머리 빡빡 깎고 들어왔습니다. 대박. 아, 여기 와서 깎은 게 아니고? 이미 왜냐면 준비된 스님으로 위장을 상태구나. 불교 공부 다 했고. 불교 공부 다 했고, 어머. 이분은 6.25 때 월북한 사람이에요. 네, 남쪽 사람이에요. 충청북도 사람이에요. 좀 설명을 부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긴가민가한 거예요. 1980년대에 스님으로 위장해서 난파됐고 15년이 지난 네. 봉화 1호. 한국에서는 자운 스님이라는 법명을 쓴 채 부여 정각세에 있다라는 첫 번은 확인이 됐는데 변절을 한 건지 아니면 그대로 건지한 건지에 대한 판단이 애매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아마 북한 내부에서 이 2가지 첩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배신했다 파와 그대로 잘 있다 파. 그래서 배신했다 파는 보고도 잘 안 되고 연락도 제때 안 된다. 이거 변절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도 있었고 아니다. 우리가 고정간첩 통해서 최근에 동선을 확인해 봤는데 아이 뭐 부여에 잘 있더라.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아까 이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수색 접선하자라는 방법을 결정하게 된 거고 그런 긴가민가한 상황 속에서 한 달밖에 남지 않아서 베테랑
이 김동식 선생님이 투입이 된 거죠. 동해로 오다가 사고가 났었기 때문에 앞선조가 가장 자신 있었던 루트 역시 제주 루트를 제주도로 또 선택하게 됩니다. 한번 경험이 있었잖아요. 제주에서 동명백화점에 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부여까지는 성공적으로 기차 타고 배 타고 기차 타고 잘 오게 됩니다. 또 제주도로 갔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기차를 타고 이 부여 정각사로 곧장 이동을 한 거죠. 오자마자 한 일은 뭐겠어요? 자운 스님이라는 사람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쵸. 정각사에 도착을 했어요. 절에 있습니다. 자운 스님 계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정각사 관계자가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김동식 선생님에게 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충격적인. 정각사에 갔더니 노 스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주지 스님이었어요. 그분한테 물어봅니다. 저희가 이거 혹시 자운 스님 있냐? 없다. 아니야, 모른다. 뭐야? 이게 뭐지? 그리고 저 정각사라고 하는 그 동네 부여에 있는 그 주변을 다 사사시 탐문을 해요. 저희가. 근데 이 형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그 충청남도 지역에 있는 절을 관장하는데 그 종무소가 어디에 있냐면 공주 마곡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곡사까지 가요 저희가. 오랜 가가지고 사찰이죠. 예. 마곡사 종무소에 가서 그 명단을 다 저희가 확보를 해가지고 확인을 해요. 스님 명단을. 확인해 보니까 없더라고요. 어머. 없어서 북한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무전으로. 자운 스님을 찾아봤는데 없다. 그랬는데 북한에서 지령이 나와요. 뭐라고요? 다시 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날짜 시간은 얘기는 안 해주고요. 있을 거다. 가봐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저희는 생각에 왜 가라고 그러지? 뭐 했는데 가라고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갈 거냐 말 거냐. 일단 찝찝하다. 뒷골이 땡기더라고요. 딱 잡았는데 감각이거든요. 사람 그 직감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뒷골을 잡아 당기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밤새도록 이제 상의를 했죠. 조언하고. 그래서 결론은 이제 가자. 가는데 야 우리 그냥 갔다가는 그냥 뭐 한 방에 그냥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총 갖고 가자. 와. 목숨 걸고 가는 그 전에는 그 가서 확인할 때는 저희가 무장을 하나도 안 하고 갔어요. 그냥 맨몸으로 달랑달랑 갔는데 그때는 원래 임무의 구체적으로 임무를 말씀드리면 접선하는 과정에 수색 접선하는 과정에 그 자온이라고 하는 스님이 봉화이로가 이상한 기미를 보이면 그냥 죽여버리고 와라. 그게 저희 임무였거든요. 와. 사살해라. 이상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사살을 하고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권총을 갖고 오게 돼요. 이거 진짜 실사판이야. 그때가 95년 10월 24일. 김동식 선생님과 조원은 그렇게 가슴에 총을 품고 부여 정각사로 다시 향하게 됩니다. 각각 12발의 탄환까지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총 24발의 탄환을 준비했는데 이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탄환인 거죠. 그런데 같이 갔던 이 조원 박강남은 아직 좀 서툴기 때문에 정각사까지 올라오지 말고 넌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어라 라고 얘기하고 김동식 선생님 혼자 총 한 자루를 가슴에 품은 채 정각사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각사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웬 머리가 희끗희끗한 남자가 절 마당 한가운데서 마치 김동식 선생님이 다시 돌아올 것을 알았다는 듯 누구 한 명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과연 그가 봉화 1호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었을까요? 누구였습니까? 청바지 차림에 청자켓을 입고 이제 머리 희끗희끗한 분이 거기 서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자온 스님을 찾아왔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있다는 거예요, 자온 스님이. 이건 뭐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 절 밑에 저쪽에 가면 이제 밭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약초를 가꾸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당신은 어떻게 여기 와 있냐 그랬더니 자기는 뭐 요양을 하러 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내려가겠다고 그러니까 뭐 제가 안내해 드릴까요? 그렇게 해서 괜찮다고 뭐 내가 내려가면 되지.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쭉 그 내려오면서 올라가면서 숨겨놨던 그 조원을 제가 이제 불러냈습니다. 야 빨리 나와라. 그래서 나와라고 해가지고 가면서 야 아무래도 이상하다. 어머. 이상하다. 이거. 직감했어. 그리고 함정 빠진 것 같다. 어머. 빨리 여기서 이탈을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쭉 밑으로 안 내려. 그 내려가는데 뒤에서 이제 프라이드 승용차가 하나 쫙 내려오더라고요. 옆에다 세워요. 세우고 그 당시에 보니까
승복을 입었는데 굉장히 다부져요 사람이. 아, 딱 이런 거 보지. 네. 잘뭐 체격. 딱 다부진 체격인데 젊은 사람인데 운전을 하고 내려오더니 저희한테 얘기를 해요. 어디 가시냐고. 그래서 우리 저 시내 나간다 그랬더니 저도 이제 시내 나가는데 제가 모셔다 드릴 테니까 타라고. 만약 그때 탔으면 그분은 저희한테 죽었을 수도 있어요. 아 오히려 뒤에 타잖아, 뒤에. 뒤에 타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일단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분한테는 그냥 가시라고 우리 이제 만날 분이 있어서 그분 만나고 가겠다. 그리고 이제 그분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프라이드 승용차가 아주 빠른 속도로 쫙 내려가요. 예. 그럼 계속 내려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끼 갑자기 차가 서. 그랬더니 그 덩치가 아주 잘 발달되신 그 승복을 입으신 그분이 갑자기 내린 다음에 애꿎은 또 타이어를 툭툭 치면서 타이어가 왜 이래? 툭툭 차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꽂아봐! 손들어! 진짜? 라고 총을 김동식 선생님이 겨눴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짜로요? 수사기관이구나. 그렇죠. 그때 당시에 총을 겨누면서 꼼짝마 손들어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 박광남은 잠바를 입고 있었어요. 잠바 입고 이제 안주머니에다가 권총을 이걸 넣었는데 이 친구는 그 잠바 그 지퍼를 갖다가 꼭대기까지 올렸어요. 위까지. 10월 20일쯤이거든요. 10월 24일은 좀 추웠어요. 추웠으니까. 그 전날 비가 왔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움직이면 맞으니까 손을 들었어요. 이 친구는. 잘했네.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뭘 입고 있었냐면 이 콤비를 입고 있었어요. 양복. 그리고 저는 이 안주머니에다가 권총을 넣고 있었고 저는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여기 나올 때 장관하고 차관하고 저를 이제 조용히 만나가지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봉화 1호를 접선하다가 상황이 발생하면 총소리만 좀 내줘. 총소리만. 엄마.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가 총소리를 내면 그 봉화 1호라고 하는 놈이 배신했다는 걸 자기네가 알겠다. 이해하겠다. 무전기에다가요? 네. 북한에서. 왜냐하면 저희가 총소리를 내면 언론에 다 나갈 거 아니에요. 뉴스에 나가니까. 뉴스. 그러면 쟤네가 봉화이로 때문에 이렇게 잡혔구나 라고 하는 거를 그쪽에서는 인식을 하겠다 이거죠. 그냥 잡히면 봉화 1호가 배신한 건지 아니면 그렇죠. 그냥 잡힌 건지를 알 수 없어요. 다 모르니까 네. 그냥 소리를 내달라 이거죠. 네. 어머나. 근데 저는 참 순진한 게 그때만 해도 내가 그래도 약속은 지켜야지. 조국과의 약속은 지켜야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순간에. 그렇죠. 그래서 총을 이제 한 손을 들고 드는 척하고 한 손으로 총을 꺼낸 거예요. 우와, 그 순간에? 어떻게요? 총을 딱 꺼내니까 먼저 쏘더라고요. 오. 거기서 먼저 이렇게 딱 하고 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스스로? 그분도 제가 그 총을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와. 그러니까 총이 나오니까 갑자기 이 양반이 당황하니까 그냥 빵 쏜 거예요. 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준을 안 하고 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안 맞았어요. 안 맞고 저도 이제 총을 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방아쇠를 딱 당겼어요. 근데 총알이 안 나와요. 왜요? 근데 총알이 안 나와요. 왜요? 왜냐하면 이걸 안 했으니까. 당황해서. 장난을 안 했으니까. 진짜 목숨이 왔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순간에 저도 이거 왜 안 나가지? 이거 안 했구나. 딱 넣고 그다음에 총을 쐈어요. 총을 이렇게 딱 쏘면서 옆에 보니까 조우는 손 들고 있어요. 제가 막 욕을 했어요. 야, 총 꺼내! 그랬으니 친구가 이제 총 내리고 꺼내더라고요. 꺼내고 나서 같이 이렇게 총을 쏘고 돌아서 이제 산으로 원래 튀는데 튀면서 보니까 뒤에 새까맣게 있더라고요. 뭐야? 이미 포위당한 상황이었군요, 이미. 그렇죠. 이미 가서 그 국정원 경찰관들이 가서 세상에. 잠복하고 있어요. 반복하고 있어. 이미 찾으러 왔을 때부터 이거는 눈치를 채고 다 준비가 돼 있었나 보네요. 그러니까 저희는 직감을 한 거죠. 저희가 온다는 정보를 흘렸구나. 그러니까 얘네들이 와 있지. 그렇죠. 이 생각을 하면서 야 올라가면 걔 XX를 다 죽여버리자. 왜냐하면 우리를 죽음의 구렁텅이에다 밀어넣고 사지에다 몰아넣었으니까 북에 올라가면 다 죽이자. 그렇게 하고 배신감이. 도망을 가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야 너가 조언이고 나이도 나보다 어리니까 너는 꼭 살아서 가라. 엄마. 그리고 나는 죽어도 내가 이제 다 책임을 질 테니까 조장이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커버를 할 테니까 항상 너는 앞에 서서 빨리 앞서 가라.
야, 그렇게 해놓고 이제 불안하다고. 또 저희는 이제 공작을 하다 보면 증거들을 다 없애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신분증, 그다음에 소지하고 있던 수첩 뭐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다 찢어가지고 순간에. 계속 이제 묻어버리면서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남은 거는 가짜 신분증 하나, 그다음에 돈 조금 남고 그 나머지는 다 버렸어요. 그러고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이 친구를 앞세우고 제가 이제 뒤에서 어모하면서 산으로 딱 돌아서는 순간에 그때 총에 맞은 거예요. 뭐야? 제가 총 맞아서 이제 총 맞은 거는 제가 느끼진 못했죠. 근데 잠깐 이제 그 정신을 잃었다가 깼더니 이미 제가 잡혔더라고요. 어디에 맞으신 기절하셨구나. 겁니까? 종아리에 맞았어요. 다행히 종아리 근육만 관통을 했어요. 한 발이요? 한 발. 이게 피가 많이 나가지고 기절을 하신 거예요. 모르고 있다가. 아, 충격에 기절을 한 것 같아요. 총에 맞은 진짜 충격이. 그 정도 충격이 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산으로 올리뛰는 상황에서 근육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팍 그러니까 맞으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팍 꺾어진 것 같아요. 북한이 난파한 무장간첩 2명이 오늘 오후 충청남도 부여에 나타나서 총격전 끝에 한 명이 살상되고 다른 한 명이 달아났습니다. 야, 공장교회 난리 났구나. 이게 뭐 1995년도 해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서천이나 보령이나 서산 지역이 아니라 그냥 부여라는 내륙 지역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너무 국민들이 놀란 사건이네요. 예, 지금 거기다 대고 도대체 봉화 1호는 어디로 사라진 거고 또 우리 경찰과 안기부는 어떻게 알고 지금 준비를 하고 매복 상태였느냐 이게 궁금합니다. 봉화일은 이미 잡혔어요. 그러니까 80년 4월 달에 들어와서 그해 가을에 여인숙인가 여관에 들어갔다가 신고당해서 검거가 됐습니다. 아니 그럼 공작하기 15년 전에 이미 잡혔다고요? 예, 15년 전에 이미 어머머머. 잡혔어요. 그거를 북에서 인지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15년 전에 이미 잡혔다고요? 예, 15년 전에 이미 어머머머. 잡혔어요. 그거를 북에서 인지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인지를 긴가민가 했죠. 그러니까 잡혀가지고 전향을 해서 그 연락 체계를 경찰에서 다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다 계속 허위 전파를 알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고가 12월 달에 사고가 나는데 큰 사고가 나는데 북한에서 공작선을 보내요. 이 양반을 접선해서 데리고 가기 위해서. 근데 그게 경찰에서 친 무전이에요. 나 들어가겠다. 공작선을 보내달라. 그래서 공작선이 나오니까 그걸 우리 해군에서 그냥 격침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황당하잖아요. 헷갈리죠. 야, 이게 얘네들 들통나는 애들이 아닌데 그 비슷한 시기에 갔다 오는 애들은 무사히 갔다 왔는데 얘네들은 그냥 뭐 이유 없이 그냥 작살나니까 그래서 그 작전부에서 이제 얘기를 해요. 너희 공작은 변절하지 않았냐. 연락부에다 대고. 그러니까 연락부에서는 아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무전보고를 해요. 너희 배가 작살난 거는 너희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레이더에 걸려서 그렇다. 그렇다고 하더라. 하면서 이제 보고를 하니까 자 봐라 이거 공작원이 보고가 올라왔는데 너희가 잘못해서 죽은 거다. 그래갖고 끝내 거기서 합의가 안 돼요. 야, 네. 사람 생 그래서 15년 동안 온 거예요. 와, 15년. 야, 그러면 우리나라 15년을. 안기부도 대단한 거죠. 15년을 버틴 거네요, 그냥. 네, 안기부 경찰이 끌어안고, 15년을 버틴 거예요. 들키지 않고. 끌어안고 계속 버틴 거네요, 그냥. 계속 예. 공작 지시 받고 봉화 또 1호는 이제 거짓 붙잡아 놓고 증거 전향을 시켜놓고 정보 보내주고. 그 양반은 그 당시에 목동에 살고 있었습니다. 오, 거기에 그 내려간 게 아니고 정각사에 있은 것도 아니고 어머나. 목동에 있었고 스님도 안 그냥- 하고요. 그냥 결혼해서 살고 있었고. 스님도 안 하고. 진짜로요? 스님은 무슨 스님입니까? 일반인. 일반인? 스님이라는 것도 결국 그러면 우리나라 정보부에서 흘린 거네요. 안기부를. 그거는 스님으로는 위장을 하고 들어왔는데 그 위장일 뿐이지 그분이 진짜 스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잡힌 다음에 그냥 일반인으로 살았던 거죠. 이후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당시에 뭐 잡혔으니까 조사를 받았죠. 예. 조사를 받고 사실은 뭐 제가 묵비권 아닌 묵비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언을 저는 살려 보내야 되니까 조언이 움직일 수 있는 동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제가 이제 감추고 계속 거짓말을 했습니다. 뭐 침투 어디로 했냐 그러면 강화도로 했다. 근데 강화도는 제가 복귀를 했으니까 잘하잖아요. 저는 조언을 살려야 된다는 그 오직 그 하나의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계속 이제 거짓말을 하면서 버티고 있었는데 3일이 지나니까 어떤 분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조언 죽었다고. 그래서 저는 근데 그분의 말을 또 믿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뭐 엉뚱한 헛소리 하냐. 그리고 이제 저는 외면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한 2시간, 3시간 지나니까 사진을 갖다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보고 나니까 뭐 저는 뭐 그 사진은 조작은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제가 얼굴을 아니까 사진 보고 나서 한 서너 시간을 울은 것 같아요. 어느 지역에서 사살을 당한 그 당시에 그 멀리 벗어 못 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잡힌 데서 불과 한 3, 4km 정도 이내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친구는 제가 따라올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처음에 나왔고 조언이고 경험이 없으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던 것 같고 그래도 조장이 오면 같이 뭔가 해보려고 좀 기다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3일 만에 그때 현장에서 군 장병들하고 교전이 붙어가지고 현장에서 이제 사살됐죠. 전향은 당연히 하셨겠죠. 그때는 전향을 안 했죠. 안 하고 그 뭐 전향은 생각도 안 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북한의 가족들이 부모 형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향을 하면 뭐 부모 형제가 다치는 건 다 뻔한 사실이니까 안 하고 이제 버티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끝까지 전향을 안 하셨죠.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이제 안기부에서 어떤 사람을 데려오냐면 97년도에 이제 부부 공작원으로 난파됐다가 검거된 최정남 씨를 데려오게 됩니다. 최정남 씨가 제가 속해 있던 소속의 같은 과였어요. 대남공작과. 북한에서는 한 번도 만난 적은 없는데 그냥 가물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부부공작조가 어느 초대소에 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제가 어느 초대소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만나갖고 저는 뭐 다른 관심은 없었고 과연 제가 잡힌 다음에 제 가족이 어떻게 됐는지 그게 이제 제일 궁금했는데 그걸 뭐 다른 얘기 쭉 하면서 제 가족이 숙청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연히 그거를 이제 들었는데 아주 자세한 내막을 다 듣고 왔어요. 우연히 들었는데 숙청이라고 하는 거는 최소 사람 못 살 오지로 추방을 한다든지 강제 이주 이게 최소. 아니면 예.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치범 수용소 수용 이상의 처형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짜 이게 배신감이 어마어마하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향을 한 것도 아니고 예. 그렇죠. 임무 수행 중에 그냥 검거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가 있냐면 그 불문율이 있는데 저희는 사상 교육을 할 때 절대 잡히면 안 된다. 맞아. 잡히기 전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잡히기 전에 죽어라. 그래서 저희 자폭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힌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하는 지침은 없어요. 그러면 잡히면 어떻게 되지? 잡히면 가족이 숙청된대. 그리고 잡히면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해도 너를 배신자 취급을 한대. 라는 정도만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실제로 잡혔고 그런데 그 제가 이렇게 총격전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그들이 준 임무 그러니까 소리를 내라. 그래서 소리까지 다 내고 끝까지 저항을 하다 잡혔기 때문에 저희 가족들은 그래도 살려놨겠지라고 하는 일말에 어떤 미련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한순간에 이제 다 무너진 거죠. 배신감이 굉장히 컸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그나마 가족 하나 믿고 있었는데 가족까지 그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차라리 대한민국에 살아야 되겠다. 사는데 어차피 제가 이제 거의 뭐 죽었다 살았으니까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그때
이제 한 거죠. 그 이후에 제가 3년 반을 그때 잡혀 있었는데 3년 반 만에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 국군 기무사령부에 제가 분석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사실은 그 이후에 간첩단 사건들이 여러 개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제가 나가서 증언을 했고요. 네. 법정 증언을 했고 최근에 있었던 4대 간첩단 사건에도 제가 증인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가 금방 검거됐을 때에는 저희 동료들이 다 공작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알려지지가 않았는데 세월이 한 20년, 30년 흐르다 보니까 저랑 같이 공작원 했던 친구들이 지금 다 그 공작부서에 장이 돼 있는 거예요. 장관도 하고 차관도 하고. 그렇겠다. 그러니까 애들이 밖에 나와서 얼굴이 노출이 되면 제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저 사람들이 공작부서의 사람들이 맞다. 이런 것들을 다 증언을 해서 어쨌든 저는 대한민국 안보에는 어느 정도 지금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간첩이 옵니까? 옵니다. 아니, 요즘 세상에 너 이 간첩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정보 수집하러 오는 게 아닙니다. 정보 수집은 뭐 해킹을 해서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해킹을 해서도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정말 극비의 극비는 사람이 들어가서 직접 꺼내와야 되는 거고 특히 이제 뭐냐면 사람을 포섭해서 만들어 놓은 간첩망을 와서 현장에 와서 검증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뭐 공작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주고 이런 거는 사람이 와야 됩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도 계속되는 일이라는 거잖아요. 네. 수석 정보원을 만들고 이 김씨 일가를 위해서 또 누군가는 목숨을 던지고 있다라는 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한 방이면 좀